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하나로 설명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 루게릭 병입니다. 흔치도 않고 치료도 어렵지만 루게릭 병으로 진단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는 거죠. 젊은 나이에 루게릭 병으로 사망한 미국의 야구 선수 루게릭의 이름에서 붙여진 질환인데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설명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발생 부위부터 진행 속도까지 개인차가 있어서 진단이 늦어지기도 한다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에픽하이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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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게릭 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설명됩니다.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몸의 근육이 사라지는 질환인데요.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도 치료를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루게릭 병은 정식 명칭도 어렵습니다.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인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성원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루게릭 병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라고 이제 앞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름에서 질환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 같긴 한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루게릭 병은 소위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라고 다소 좀 생소한 단어로 이루어진 질병입니다. 네. 예전에 야구 선수였던 루게릭 병이 이제 걸렸던 질환이라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 알기 쉽게 루게릭 병이라고 불리는데 네. 정식 명칭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말 그대로 하나씩 띄어서 보자면 네. 근육이 이제 위축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병인데 네. 그 병이 생기는 이유는 이 뇌하고 척수 이제 중추신경계에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중추신경계의 이제 측면 쪽 그래서 측면 쪽에 있는 조직들이 이상이 생기면서 그게 네. 마치 예전에 처음에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경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딱딱해 보인다 이런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명명법입니다. 네. 이게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온몸의 근육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발병부터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진 않은가 보죠? 굉장히 그 질병을 앓는 환자들마다 그 표현되는 임상 표현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간혹 어떤 환자분들은 굉장히 근육의 약화와 근위축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어서 한 1년 이내에 뭐 호흡 부전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네. 스티브 호킹 같이 비전형적인 루게릭 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굉장히 질환의 속도가 천천히 아주 느리게 조금씩 이제 악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래서 질병을 앓는 기간이 뭐 10년 넘게 10년, 20년 가까이 이제 아주 미약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표현형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의심할 수 있는 전조 증상도 없이 조금씩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의심 증상이 너무 다양해서 잘 모르는 건가요? 예, 이게 결국에는 이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어느 부위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증상을 첫 증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허리 쪽에 이하로 이제 그 증상이 있을 경우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네. 아니면 뭐 경추 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병리학적인 이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뭐 팔이나 뭐 팔을 들기 힘들거나 손을 쓰기 힘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입 쪽으로 이제 구마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뭐 말이 어눌하거나 삼킨 곤란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거 자체에 대한 전조 증상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고 증상 자체가 발생할 때 굉장히 천천히 나도 모르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악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떤 뭐 이런 전조 증상이 있어서 이 병을 빨리 알아내고 이럴 수는 없는 유형의 병입니다. 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진행이 된다면 진단 받기까지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질환이 좀 생소해서 짐작도 못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루게릭병이 발병하는 평균 나이를 한 60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정도 나이대에서는 뭐 허리가 안 좋은 분도 있고 뭐 목 쪽에 디스크나 이런 다른 문제들로 이런 근골격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질 때 선뜻 맨 먼저 루게릭병을 생각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은 첫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루게릭병을 진단받는 시기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이것은 서양의 데이터와도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병의 특성이 이게 조금씩 악화가 되다가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나중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평균 나이 한 60세 전후 정도가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요. 발병 위험이 높은 나이대나 남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세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발병 나이이고,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간혹가다 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조금 더 일찍 발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60세보다 훨씬 더 나이가 좀 더 많게 더 나이를 먹고 생기는 경우도 이제 있지만 평균적으로 60세 정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진단 받기까지도 1년 정도 걸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루게릭병의 진단을 받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보통은 어떤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나 경추 쪽에 이제 이상을 체크해 봤는데 이 근력 약화를 설명할 만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증상이 계속 조금씩 이제 악화가 되면서 점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이제 힘듦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기관에 1차 의료기관에 2차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병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 계속 악화가 되는 양상이 보이면은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흔하지 않지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루게릭병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상급 종합병원에 진료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의 주로 신경과에서 진료를 보는데 진료를 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검사를 또 이제 마치고 나면은 이제 루게릭병을 진단을 받는 경우가 가장 대부분입니다. 네.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근력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운동신경세포가 없어지는 병이 루게릭병이라는 걸 생각하면 운동신경세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다 위치하고 있고, 사실은 근데 운동신경을 이렇게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뇌하고 척수 쪽을 이제 주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운동신경을 직접적으로 이제 본다기보다는 운동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엔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이제 근육 자체에 이런 검사를 하는 근전도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근육을 이제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을 체크할 수 있는 신경전도 검사 이런 운동신경을 이제 확인하는 간접적인 지표로 방금 말씀드렸던 신경생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생리 검사가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진행되는 검사가 또 있는 건가요? 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근력 약화나 체중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뇌하고 척수 쪽에 중추신경 계통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고 거기서 이상이 이제 보이지 않고 근전도 검사에서 루게릭병에 합당한 그런 이상이 보이면은 루게릭병을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루게릭병은 확실한 치료제도 없다고 하던데요.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진행되는 치료는 진행을 늦추는 건가요? 예, 주로 증상을 늦추는 치료를 환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병은 아직 완치나 갑자기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제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증상을 최대한 늦게 악화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치료 주요 방침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분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률을 보는데 발생률은 한 10만 명당 한 1명 내지 2명 정도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1년에 한 1,000명 이내로 발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누적된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사망하는 환자분들까지 합치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3,000명에서 조금 더 많거나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안타까운 건 치료제도 많이 없어서 선택지가 좁다는 거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이제 이 치료제나 새로운 신약, 새로운 약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죠. 이제 네. 뭐 그건 의료진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이제 뭐 이제 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이라든지, 뭐냐면 임상 시험을 진행해서 그걸 통과를 해서 이제 성능을 입증해야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새로운 치료법이나 그리고 현재 할 수 있는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네. 그럼 진료실에서 정기적으로 환자를 만나실 텐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름이라든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걸 보시는 건가요? 예, 주로 환자분들의 이 루게릭병의 제일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증상이 점차 악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 초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분들의 증상은 더욱 악화가 되고 뭐 팔부터 증상이 시작했다가 뭐 다리까지 파급이 되는 경우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이제 점점 악화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도 있나요? 갑자기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환자분들이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제 보행을 어렵게 하시다가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래서 뭐 골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뇌 손상을 입어서 뭐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감염성 질환 예를 들어 폐렴이라든지 이런 어떤 꼭 병과 꼭 상관이 있지는 않지만 이게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동반 질환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근력 악화가 좀 더 가속화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루게릭병이 감각신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운동신경만 손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걷고 네, 말하고 삼키고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와줄 보호자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는 혼자서 개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곁에서 보호자분들의 이제 도움을 점점 이제 더 찾게 되고 더 이제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루게릭병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뭐 연구마다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자가 나타내는 임상적 표현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생존 기간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루게릭병도 환자마다 증상이나 진행 속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발병하는 연령대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젊은 나이에서 생기면 오히려 좀 병의 진행이 좀 느리다고 알려져 있고 또 고령일수록 좀 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개념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근육 약화가 있고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루게릭병 환자들을 응원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마비 증상을 좀 잠시라도 체험하는 의미였을까요? 뭐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이제 워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주변에 이제 주위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관심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 것이 워낙 희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선하고 이렇게 좀 챌린지를 이런 걸 기획함으로써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일반인들에게는 루게릭병에 대한 증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우선 운동신경이 망가지면서 근육 위축이라든지 근육 위약, 그래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서 이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신경이 조금씩 망가지는 병이라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뭐 신경퇴행성 질환은 뭐 루게릭병뿐만 아니라 뭐 치매나 뭐 파킨슨병도 완치의 개념을 아직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조금씩 이제 퇴화가 더 다른 신체 기관보다 빨리 진행되는 병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럼 뭐 주로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요. 욕창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도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거의 이제 침상에서 나올 수 없는 와상 상태로 지내시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 폐렴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 쪽에 이제 그런 감염이 생겨서 이제 좀 호흡이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침상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낙상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욕창도 이제 계속 한 자세로만 있으면은 그 이제 뼈 같은데 이제 눌려가지고 욕창이 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뭐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 완화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진행을 늦추는 치료법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일까요? 우선 저희는 이제 먹는 약을 이제 그 처방을 해서 증상의 이제 그 악화를 조금이나마 방지시키려고 이제 그 처방하는 이제 그 먹는 약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그 몸의 산화 독성 독성 물질들을 좀 제거하기 위한 이제 주사제 치료 같은 것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 악화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먹는 약도 있고 이제 주사제 치료도 있다고 하셨는데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몇 가지 정도인가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이제 증상 자체를 늦추는 약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정도이고, 이 이외에도 뭐 대증적인 치료라고 해서 뭐 가래가 많이 나온다면 뭐 가래 관련된 약을 드린다든지 이제 기침,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한 약들, 그리고 뭐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뭐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위장 장애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증 약제까지 합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약들이 환자분들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네. 뭐 증상을 늦추는 약들이 좀 처방이 되는 건데요.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에 따라서 처방되는 약도 달라질 텐데 관절과 관련한 약은 그래도 많지 않나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한 어느 정도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이제 앓는 병이기 때문에 예, 뭐 완전 아무래도 뭐 그 여러 이제 중장년층에 의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이기 때문에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환자분들이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이제 근육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꼭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같이 이제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그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권해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생활 습관도 중요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은 이게 그 체중이 빠지고 그 근력이 약화되는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식사량을 이제 충분하게 가져가실 것을 항상 권고드리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삼킴이 어려우시거나 뭐 그 씹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 음식을 소분해서 자주 드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 이외에도 뭐 그 본인이 능동적으로 이제 이 근력이 유지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면은 능동적인 그런 그 스트레칭과 마사지 등을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근력 약화가 심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나 이제 주변 분들을 통해서 수동적인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등의 운동을 권유드립니다. 네. 뭐 체중과 영양 관리가 강조가 되고 충분한 식사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삼킴 장애가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삼킴 장애나 호흡과 관련해서도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삼킴 관련해서도 특별히 삼기 어려운 음식들이 또 종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음식들을 잘 드시는지 어떤 음식을 못 드시는지 그 이제 성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뭐 이렇게 자극 치료라든지 뭐 재활 치료 등을 이제 의뢰를 해서 그 삼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대안을 드리기도 하고요. 호흡 곤란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래도 그 숨을 쉬는 힘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루게릭병에서 이제 그 굉장히 자주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호흡 방법이라든지 크게 이제 숨을 마셔서 하는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뿐만 아니라 그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받으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루게릭병의 의료비 지원은 되는 거죠? 그 루게릭병은 산정특례를 받는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의 이제 부담을 어느 정도 좀 이제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이외에도 뭐 사설 기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증상 완화와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로 치료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완치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라든지 좀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그 질환에 대한 아직 그 획기적인 약물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게 질환을 완벽하게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건강한 상태로 돌리는 이런 치료까지 뭐 완벽하게 꿈꾸고 있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질환이 최대한 늦게 발현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그 시점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려는 치료를 뭐 개발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공통적인 이제 그 목표이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주시죠. 네.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고 네. 그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굉장히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질환입니다. 사실은 네. 뭐 치료제도 없고 뭐 생존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본인 몸을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보호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의료진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이제 그 의료 서비스를 이제 받으시면서 네. 잘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뭐 이런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지내실 수 있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하나로 설명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루게릭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성원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해철의 그대에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여성이 주신 사연을 먼저 들어보시죠. 이 뱃살은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살금살금 1년에 1인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옷이 점점 사이즈가 커진다고 그러나? 발도 발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신발이 똑같이 신으면 너무 답답해서 신발도 사이즈를 큰 거 신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식단은 아침에는 선식으로 쉐이크해서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은 잘 먹고 저녁은 그래도 점심보다는 약간 적게 그렇게 먹고는 있어요. 먹고는 있는데 배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뱃살 빼기가 어려운 거고 다른 데는 살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느 날 근력 운동을 안 했더니 근력이 빠지는 거를 느꼈어요. 그때부터 꼭 피트니스 가면 근력 운동 위주로 그거는 거의 매일 하고 있거든요. 상체 운동 아니면 그 다음 날은 하체 운동 이런 식으로 몸무게도 좀 느니까 모든 수치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목표치가 있죠. 한 5kg는 빼야 돼요. 당 수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더라고요. 혈압도 재면 고혈압은 아니지만 막 거기까지 끝까지 지금 돼 있어요. 이게 한 130대 이하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고 막 140 경계선 막 있어가지고 그게 안 빠지네요. 5kg만 좀 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뱃살이 특히 고민이라고 하세요. 60대니까 폐경은 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폐경기 여성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뱃살이지 않나요? 진료실에서도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폐경 이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뱃살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흔하고요. 네. 이게 특별하게 체중이 크게 안 늘었는데, 그러니까 배만 나오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는 그 체지방 분포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제 중심부 비만 형태로 이제 체형이 바뀌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팔다리는 이제 오히려 가늘어지고 이제 배만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팔다리는 오히려 가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호르몬 때문인가요? 유독 이렇게 뱃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여성 호르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은 이제 지방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으로 이제 분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이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방이 이제 복부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초 대사량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이 지방이 조금 더 잘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 복부는 늘어나는 네. 체성분 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뭐 사연 주신 분은 살금살금 살이 찌면서 1년에 1인치씩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도 허리 둘레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가 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복부 지방,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이제 증가한다는 걸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게 되고 혈당이라든지 혈압, 그다음 지질 수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당뇨, 고혈압,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혈관 질환 위험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살이 찌면서 발이 답답해서 신발도 한 사이즈 크게 신어야 한다는데 붓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부종 가능성도 이제 함께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발에 가해지는 이 하중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 발 볼이 넓어지면서 신발이 좀 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혈액 순환이라든지 림프 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발이라든지 다리에 부종이 생기면서 크기가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저녁에 더 부으시거나 양말 자국이 좀 남는다라고 하면은 부종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을 위한 살 빼기에는 적정 체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복부 지방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경기에는요, 일반적인 다이어트와 비교할 때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다이어트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폐경기 이후에는 이제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섭취를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과도하게 식사를 좀 안 드시는 경우에는 근육이 훨씬 더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체지방이 좀 훨씬 더 증가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경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도요,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선식을 드시고 점심은 잘 챙겨 먹고 저녁은 좀 덜 먹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은 계속 찐다네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식사 패턴만 보면 이제 큰 문제는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구성하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이제 선식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조금 부족해질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 유지에 필요한 영양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이제 충분히 이제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루 전체의 그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근육만 줄어드는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 식사량보다는 단백질 비율을 조금 늘리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육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근력 운동을 안 하신다는데 근육이 빠지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진다는 건 체지방이 많아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근육이 빠진다는 건 단순하게 뭐 힘이 떨어지는 걸 넘어서가지고 네. 대사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상태를 이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라는 건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하는 주요한 그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지방이 훨씬 더 쉽게 축적이 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은 체지방이 그만큼 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중을 이제 조절할 때는 이 근육이 감소되지 않게 네. 요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뱃살을 포함해서 체중이 늘고 허리둘레도 늘면서 고민이신데요. 건강 수치에도 걱정이라고 하세요. 혈당도 높아지고 혈압도 고혈압 경계선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건강 수치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복부 비만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네.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고 그래서 혈당도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 탄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도 또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경계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질환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대사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살 빼기를 이어가야 될까요? 특히 폐경기 여성들의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조언을 주시죠. 그러니까 폐경기 이후에는 단순하게 이제 체중을 줄이시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근육을 늘리고 이제 지방을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함께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많이 안 하시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체중은 줄어도 근육도 같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사 기능이 더 떨어지고 지방은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드시는 양보다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하는 비율을 이제 충분하게 좀 늘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는 잘 하시고 과식이라든지 야식을 좀 피하는 게 같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폐경기 다이어트는 체중보다는 그러니까 근육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나이가 60대인데 5kg 감량은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뭐 60대라고 하더라도 5kg 감량하는 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데 네. 이게 속도하고 이제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시게 되면은 근육도 같이 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서서히 좀 감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1kg 정도로 이제 빼시는 게 굉장히 좀 안전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를 단순하게 이게 체중으로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배둘레, 허리둘레를 좀 줄이거나 그러니까 체력을 좀 늘리는 쪽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연령대에서는 체중보다는 이제 기능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살을 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이 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톱 때문에 걱정입니다. 엄지 발톱과 검지 발톱이 접하는 가장자리가 휘면서 살이 파고들거든요. 아프기도 하고 신경이 쓰여서 손톱깎이로 파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도 나고 통증이 심해지는데 좀 괜찮아지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증상이 나타나고 반복됩니다. 손톱깎이로 파내는 게 위험할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점점 더 살을 파고들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내향성 발톱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향성 발톱을 좀 의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발톱 가장자리가 이제 피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그러니까 통증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상태고요. 네. 특히나 이런 거는 이제 엄지발가락에서 굉장히 좀 흔하게 발생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톱뿐 아니라 손톱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손톱에도 생길 수가 있지만 네. 실제로는 발톱에서 훨씬 더 좀 흔하게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발톱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을 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피부가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손톱은 아무래도 이제 발톱보다는 이렇게 압박되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네. 이런 내향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조금 드문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향성 발톱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발톱의 가장자리가 피부 안쪽으로 이제 자라 들어가면서 네. 피부를 좀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네. 통증이라든지 부종 이게 심해지면 이제 고름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는 그냥 눌렀을 때 아픈 정도인데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불편한 이런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네. 이게 단순히 이제 발톱 모양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염증, 통증, 부종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도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흔한가요? 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발을 좀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 있으시거나 네. 뭐 신발을 좀 오래 신는 경우에 좀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발톱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에 좀 반복적으로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발이 조금 흔한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내향성 손발톱이 주로 잘 생기는 부위가 있나요? 사연 주신 분은 엄지발톱을 말씀 주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엄지발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걸을 때 엄지발가락에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도 압박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엄지발가락이기 때문에 네. 엄지발톱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나 발톱이 좀 두꺼운 경우에도 잘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손발톱이 파고들면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감염 위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염증이나 이제 감염 위험이 충분히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 자극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뭐 피부가 붓고 붉게 변하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서 이제 세균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예. 또 고름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반복적으로 이걸 파내거나 이제 상처를 내는 경우에는 네. 감염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손톱깎이로 파고 들어간 살을 파낸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게 파내시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좀 압박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증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부에 이제 상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균이 또 침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발톱의 형태가 또 이제 더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파내시고 나면은 더 깊이 파고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우리가 손발톱을 깎을 때 일자로 자르라고 하잖아요. 동그랗게 자르는 게 내향성 손발톱의 위험을 높일까요? 그렇죠. 이제 동그랗게 깎으시게 되면은 이제 내향성 발톱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모서리를 좀 둥글게 자르게 되면은 발톱이 자라면서 피부 안쪽으로 더 잘 파고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자로 발톱을 깎게 되면은 발톱이 좀 바깥쪽으로 좀 자라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발톱 자르실 때는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일자로 유지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내향성 손발톱은 의사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진단을 위해서 진행되는 검사도 있나요? 사실 뭐 육안으로도 그냥 진단이 좀 쉽게 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발톱이 좀 파고드는 모습이라든지 주변에 좀 발적이라든지 부종,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네. 진단이 좀 가능한 편이고요. 네.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치료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초기라고 하면은 이제 발톱이 좀 피부를 덜 자극하도록 관리하고 염증을 좀 줄여주는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네. 염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재발이 좀 반복되는 경우에는 네. 발톱의 일부를 제거하는 아.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뭐 증상이 초기라면 집에서도 증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압박을 줄이고 좀 염증을 완화하는 관리가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족욕 같은 게 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톱이 좀 피부를 좀 자극하지 않도록 신발도 좀 편하고 좀 넓은 거를 신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효과가 있고, 근데 이제 만졌을 때 뜨끈뜨끈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네. 이런 자가 관리로는 조절이 좀 잘 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손톱깎이로 자극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고 또 세균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손톱깎이로 자극하시는 건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상태가 심하면 수술도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고름이 나거나 뭐 이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일부 가장자리만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고요. 네. 교정하는 방식으로 수술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요. 증상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데요. 내향성 발톱, 재발도 잦은가요? 재발이 굉장히 좀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발톱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깎는 습관, 그다음에 신발 압박 같은 원인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면은 같은 부위에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가로 그 발톱을 반복적으로 파내는 경우에는 발톱의 형태가 또 변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재발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발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내향성 손발톱을 진짜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뇨가 있을 때는 그 신경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끼시거나 네. 상처가 나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좀 늦고요. 네. 감염도 더 쉽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빠르게 악화되고 심하면 이제 궤양이라든지 이제 심부 감염, 그다음에 이제 당뇨발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서는 그러니까 내향성 발톱을 이 단순한 문제로 보시기보다는 네. 발 관리가 필요한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로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바의 맘마미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